어이 아가씨, 남자들 노는데 함부로 끼는 거 아니야. 이쁜 얼굴 구겨지기 싫으면 저쪽 가서 얌전히 커피나 마셔. 조폭은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필라테스나 가르치는 년이 어디서 깝쳐? 조폭 5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순간 707 특임단 출신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는 클래식 음악이 비단결처럼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이하늘이 VIP 고객인 중년 여성의 허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 숙여볼게요. 어휴, 선생님. 이 자세는 정말이지 너무 어려워요. 고객이 끙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딱 가능한 만큼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하늘이 고객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1시간의 레슨이 끝나자 고객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선생님 덕분이라니까요. 허리가 날아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봬요. 네, 회원님. 집에서도 오늘 배운 동작 잊지 마시고 매일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이하늘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트니스 센터를 나섰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은 이하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이하늘의 시선이 초점 없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아련한 총성과 폭발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하늘이 질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중사님. 이하늘이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할 때마다 이하늘은 뜨거운 커피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캬하하. 야, 오늘 판 제대로 컸다니까?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렸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라운지의 고요한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상갓집이라도 온 듯 온통 검은 정장을 빼입은 남자 5명이 라운지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 선 남자는 황철산이었습니다. 목에 팔뚝만한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나타난 황철산이 라운지 한가운데 테이블을 떡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어이, 거기 재떨이 하나 빨리 가져와 봐. 황철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앳돼 보이는 젊은 웨이터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철산이 치익 소리를 내며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금연?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이 호텔 VVIP야, 이놈아. 황철산이 웨이터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내뿜었습니다. 그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탁자 위에 구두를 신은 발을 아무렇지 않게 턱 올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 노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와인 가져와.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황철산이 웨이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명령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웨이터의 손에 들려있던 물 주전자가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옆 테이블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정성껏 그리던 크레파스 그림이 속수무책으로 물에 젖어번졌습니다. 으앙, 내 그림, 내 예쁜 그림이. 아이가 서러운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엄마가 이따가 더 예쁘게 그려줄게. 응. 아이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으며 황철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엄마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철산이 의자에서 어슬렁거리며 일어나 아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잔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러운 애새끼는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딜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망쳐?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더 꼭 안으며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빨리 꺼져.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황철산이 벌레 쫓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하늘이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하늘의 따뜻했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는 이하늘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하늘이 의자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소리 없이 이하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하늘이 황철산의 테이블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뒤축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철산의 부하 중 한 명이 이하늘을 발견하고는 팔꿈치로 황철산을 쿡 찔렀습니다. 형님, 저기 웬 여자가 이쪽으로 오는데요? 황철산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이하늘이 황철산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배 꺼주시죠. 이하늘이 낮고 차분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철산이 이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조소가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부탁하는 겁니다. 여긴 금연구역이고 저기 우는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하늘이 턱짓으로 옆 테이블에 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가 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황철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이하늘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이하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철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야들아, 뭐하냐? 이 여자 입 좀 막아. 황철산의 부하 4명이 우르르 일어나 이하늘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손님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배인이 양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황철산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이고, 황 사장님, 여긴 어인일로 혹시 이분이 무슨 실례를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이하늘을 돌아보며 개미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님, 제발 저분은 이 동네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제발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하늘이 지배인을 싸늘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황철산이 주먹을 으스러져라 불끈 쥐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번쩍? 황철산이 이하늘의 뺨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쉭! 황철산의 육중한 손이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이하늘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하늘이 고개를 아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황철산의 손바닥은 힘없이 허공을 갈랐고 그 자신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뭐? 황철산이 당황한 목소리를 내뱉기도 전이었습니다. 이하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하늘은 황철산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비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아주 나쁜 버릇이죠. 으악! 황철산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며 멧돼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하늘은 황철산의 손목을 가차없이 놓아주며 몸을 낮게 숙였습니다. 부하의 주먹이 이하늘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이하늘은 테이블 위에 뾰족한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이하늘이 싸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부하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하늘이 포크를 든 손을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포크가 부하의 허벅지 옷자락을 아슬아슬하게 찍고 지나갔습니다. 흐악! 부하는 살갗에 닿는 서늘한 감촉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 덤벼. 이놈들아, 뭐하고 있어? 황철산이 비틀린 손목을 부여잡고 악을 썼습니다. 남아있던 3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이하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하늘이 옆에 있던 의자를 가볍게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 제일 앞서 달려오던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윽! 균형을 잃은 부하가 앞으로 크게 고꾸라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부하가 이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하늘은 잡힌 팔을 축으로 삼아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부하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등 뒤로 꺾이며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팔 부러져. 나 놓아. 3번째 부하가 등 뒤에서 이하늘을 덮치려 했습니다. 이하늘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하이힐 뒤축으로 그의 발등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아야! 부하가 깨갱 소리를 내며 발을 부여잡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졌던 부하가 테이블을 짚고 겨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하늘이 테이블 볼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 그릇과 컵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다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라운지 바닥에는 건장한 남자 5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황철산은 부러진 듯한 손목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이들도 팔과 다리를 부여잡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하늘은 수만 번 거칠게 내쉬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귀 뒤로 넘겼습니다. 이하늘의 옷매무새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호텔 지배인이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모든 손님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울던 아이도 어느새 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와, 언니 진짜 대단해요. 아이가 갑자기 손뼉을 짝 치며 외쳤습니다. 아이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아가, 조용히 해야지. 이하늘이 아이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황철산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담배 끄시고
저 아이에게 사과하시겠어요? 황철산이 치욕감에 이를 악물며 이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너.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이하늘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웃기지 마. 세상에 어떤 필라테스 강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황철산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구석에서 한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든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녹화 버튼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터지겠는데? 대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하늘이 그쪽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 라운지 입구로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까? 선임으로 보이는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배인이 덜덜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시비가 붙어서 그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늘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들이 금연구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이를 위협하셔서 제가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하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바닥에 쓰러진 거구의 남자들과 그 앞에 멀쩡히 서 있는 이하늘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말입니까? 네. 이하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황철산이 바닥을 짚으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여기 증거 영상 있습니다. 아까 촬영하던 대학생이 용기를 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이 누나 말이 맞고요. 저 아저씨들이 먼저 행패 부렸어요. 경찰이 건네받은 영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됐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왜 가? 저 여자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는데. 황철산이 펄쩍 뛰며 항의했습니다. 공공장소 소란 및 흡연, 폭행 미수, 영업방해 혐의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에 가서 하시죠. 경찰이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황철산과 부하들이 경찰에 의해 질질 끌리듯 하나둘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황철산이 연행되어 가면서도 이하늘을 돌아보며 도끼 서린 눈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땅을 치고 빌게 될 거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이하늘이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경찰들이 황철산 일행을 모두 데리고 나가자 라운지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하늘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여기저기서 감탄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하늘이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엄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멋있어요. 혹시 언니도 경찰이에요? 아이가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하늘이 가만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 언니는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우와, 운동 선생님이 이렇게 싸움을 잘해요? 아이가 입을 동그랗게 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응, 운동을 열심히 하면
너도 강해질 수 있어. 이하늘이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미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괜찮습니다. 이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드신 모든 것은 저희 호텔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이하늘은 자리로 돌아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하지? 강남 호텔에 나타난 정의의 여신? 아니면 필라테스 강사가 조폭을 만났을 때? 이하늘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먼지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또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이하늘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여느 때처럼 고요한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이하늘이 매트를 정리하며 오늘 수업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하늘 선생님. 스튜디오 직원인 수진이 스마트폰을 든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왜 그렇게 숨이 찼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스마트폰 화면을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강남 호텔 미스터리 우먼,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이에요. 다들 선생님 정체가 뭐냐고, 국정원 요원 아니냐고 난리예요. 이하늘이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수진 씨. 어차피 며칠 지나면 사람들 관심도 식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신경 안 써요? 선생님은 완전 우리들의 영웅이시잖아요.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외모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하늘 씨 맞으십니까? 이하늘이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가 품에서 명함을 꺼내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권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하늘 씨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진이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하늘은 권도윤을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권도윤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보셨겠지요? 네. 방금 봤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이하늘 씨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도윤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군요. 권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증명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이하늘 대위 맞으시죠? 이하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군데 내 정보를? 저에게는 저만의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늘 대위님을 찾아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도윤이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황철산과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였습니다. 영상 속의 황철산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닙니다. 태산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이죠. 태산그룹이라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곳 말입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깨끗한 기업이지만 그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도윤이 태산그룹의 유광진 회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모든 악의 근원, 유광진 회장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선 그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하늘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권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억하십니까?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중사였습니다. 이하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김중사님 사진을 당신이? 이하늘 대위님, 2년 전 김정훈 중사의 죽음이 정말 단순 훈련 사고였다고 지금도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권도윤이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김 중사님이 추적하던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배후가 바로 태산그룹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김 중사님은 분명히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태산그룹이 군 고위층과 결탁해 사건을 은폐한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권도윤이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무기 밀매 정황, 김 중사의 마지막 비밀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고 현장 기록까지. 서류를 보는 이하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김 중사님이 정말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죠. 아마 대위님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역을 결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하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을 유독 잘 따르던 김중사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태산그룹이 배우라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네, 태산그룹 내부에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 장부와 거래 내역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습니다. 이하늘이 창밖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서진. 오늘부터 이것이 이하늘 씨의 새로운 이름과 신분입니다. 박서진. 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보안 전문가 박서진으로 태산그룹에 위장 입사하는 겁니다. 마침 그들이 보안팀 신입을 극비리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실기 테스트만 통과하면 됩니다. 신원조회는 제가 심어둔 내부 조력자가 깨끗하게 처리할 겁니다. 권도윤이 작은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귓불에 딱 붙는 작은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치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액세서리일 뿐이죠. 이하늘이 귀걸이를 집어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감쪽 같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의 외모를 바꿔야 합니다. 외모를요? 내 긴 머리를 자르세요. 영상 때문에 얼굴이 알려졌으니 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하늘이 자신의 긴 머리를 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중사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아주 위험한 임무가 될 겁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권도윤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이하늘의 눈빛이 칼날처럼 단호해졌습니다. 김 중사님은 제 부하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번엔 제가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하늘은 단골 미용실에서 나왔습니다. 어깨까지 찰랑이던 긴 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날렵한 쇼커 스타일의 단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인상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롭고 차가운 분위기마저 풍겼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이하늘이 거울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진, 이제부터 나는 박서진이야. 권도윤이 스튜디오 앞에서 차를 대기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어울리는군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테스트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태상그룹 본사 지하 특별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이하늘이 차에 올라타며 짧게 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철저히 박서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날 태상그룹 본사 앞에 선 이하늘은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검은 정장을 입은 이하늘은 차갑고 유능한 보안 전문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박서진 씨 되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 직원이 이하늘을 지하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훈련장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산만한 덩치를 자랑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웬 여자가 보안팀에 지원을 다했어? 실기 테스트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저기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의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반갑다. 나는 태상그룹 보안 총괄을 맡고 있는 최 이사라고 한다. 오늘 테스트는 아주 간단하다. 나와 3분간 대련해서 버텨내는 사람은 최종 합격이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최 이사님이 직접 테스트를 하신다고? 소문으로만 듣던 특수부대 출신 그분 아니야. 최 이사가 지원자들을 훑어보다가 이하늘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여성 지원자는 창사 이래 처음이로군. 박서진 씨, 어디 실력 좀 볼까?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지. 이하늘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최 이사가 겉옷을 벗어 던지며 매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작. 최 이사의 주먹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이하늘은 그 폭풍 속에 고요한 눈처럼 모든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고 막아낼 뿐 일절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3분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왜 공격하지 않지? 실력을 숨기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전부인가? 최 이사가 으르렁거리듯 물으며 공격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하늘이 벼락같이 날아온 최 이사의 발차기를 팔로 막아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테스트의 규칙을 따를 뿐입니다. 재미있는 친구로군. 삑.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리자 최 이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아주 오랜만에 쓸만한 인재를 만났군. 다른 지원자들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최 이사님의 공격을 3분이나 버텨냈어. 저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괴물인가? 최 이사가 이하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진 씨 환영한다. 내일부터 내 직속팀으로 출근하도록. 감사합니다. 이하늘이 내민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가 이하늘의 손을 꽉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 얼굴이 영 낯설지가 않은데. 이하늘이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내 착각이었나 보군. 최 이사가 손을 놓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이하늘은 권도윤과 만났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입니다. 잘 됐군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최 이사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벌써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권도윤이 노트북을 열어 최 이사의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준혁 이사, 전직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유광진 회장이 가장 신이 많은 오른팔입니다. 역시 조심해야겠군요. 네. 이제부터는 매일 저녁 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하늘은 태상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숨막힐 듯 거대한 빌딩 20층에 위치한 보안팀 사무실은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서진 씨, 어서 와. 최 이사가 이하늘을 맞았습니다. 이쪽이 박서진 씨 자리다. 오늘은 회사 시스템을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이하늘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보안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팀의 첫 번째 임무는 회장님과 주요 임원진의 절대적인 신변 보호다. 최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기밀이 단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을 감시하는 것도 우리 일이지. 명심하겠습니다. 참, 박서진 씨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아주 흥미롭더군. 해외 민간 보안회사에서 일했다고? 이하늘이 미리 준비한 대답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네. 3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느 회사였지?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 이사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답군. 마음에 들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하늘은 낮에는 흠잡을 데 없는 보안팀 직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권도윤에게 보낼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하늘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로 기밀 자료실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지? 등 뒤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하늘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 이사가 소리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군.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하는 거지?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이 더 잘 되는 편이라서요. 최 이사가 이하늘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진 씨, 나랑 커피나 한잔하지. 두 사람은 탕비실로 이동했습니다. 최 이사가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왜 수많은 회사 중에 우리 태상그룹을 선택했나? 국내 최고의 대기업 보안팀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최 이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라도 있어야 합니까? 이하늘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말이야. 산업 스파이도 많고,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라기보단 확인이라고 해두지. 모든 직원을 확인하는 게 내 일이니까. 최 이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진 씨, 가족은 있나? 없습니다. 친구는? 일이 우선이라 친구 사귈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롭겠군. 익숙합니다. 최 이사가 이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진 씨, 혹시 군대 다녀왔나?
이하늘의 손이 순간 굳었지만 표정에는 티끌만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세나 움직임이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서 테스트 때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이 좋을 뿐입니다. 그런가? 최 이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유광진 회장의 긴급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보안팀의 일원으로 회의실 밖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광진 회장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유광진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과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최 이사, 보안에 문제 없겠지? 유광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때 유광진의 시선이 이하늘에게 머물렀습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신입인가? 네, 박서진입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유광진이 이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라 특이하군. 실력만 보고 선발했습니다. 최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실력만 있다면 성별 따위는 상관없지. 유광진이 지나가고 최 이사가 이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눈에 들었군. 운이 좋은 줄 알아. 그날 밤 이하늘은 권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유광진을 직접 봤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더군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뱀처럼 잔인한 인간입니다. 최 이사도 계속 저를 떠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 중사님을 위해서라도. 이하늘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며칠 후 이하늘은 심야 근무 중 기밀 자료실로 잠입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줄기 그림자처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기밀 자료실 문 앞에 도착한 이하늘이 전자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소형 해킹 장비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늘이 재빨리 옆에 있는 빈 사무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에 나타난 사람은 최 이사였습니다. 최 이사가 기밀 자료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맹수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 최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이하늘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 이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최 이사라는 남자의 감은 상상 이상으로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사가 보안팀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최 이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기밀 자료실 근처를 어슬렁거린 움직임이 포착됐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우리 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다. 내 허락도 없이 회사 기밀을 넘보는 아주 발칙한 쥐새끼가. 최 이사의 차가운 시선이 이하늘의 얼굴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2인 1조로 순찰을 강화한다. 단독 행동이 발각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이하늘은 미동도 없이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나와 한 조다. 알겠습니다. 이하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이사가 이하늘을 불렀습니다. 박서진 씨, 오늘 오후 회장님 외부 일정에 동행한다. 즉시 준비하도록.
오후 2시 유광진 회장의 육중한 세단이 본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하늘과 최 이사는 바로 뒤 경호 차량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하늘이 물었습니다. 태산생명과학연구소다.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직접 점검하러 가시는 길이다. 이하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권도윤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철통 같은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하늘은 주변을 살피며 머릿속으로 연구소의 구조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박서진 씨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최 이사가 유광진을 따라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하늘이 차량 옆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한 연구원이 다급하게 건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연구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허둥지둥 뛰어가다 그만 이하늘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원이 허리를 숙여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이하늘이 서류를 줍는 것을 도우면서 재빨리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는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이 서류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유광진과 최 이사가 나왔습니다. 유광진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행 속도가 이게 뭐야? 당장 2배로 속도를 올리라고 전해. 유광진이 최 이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 이사가 이하늘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연구소는 처음인가? 네, 규모가 엄청나더군요. 그곳은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곳이다. 보안이 생명이지. 그날 밤 이하늘은 권도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불길한 이름이군요. 그게 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최 이사의 감시가 상상 이상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며칠 후 늦은 밤 이하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이사가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였습니다. 이하늘은 한 줄기 그림자처럼 움직여 기밀 자료실에 성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때 한 파일이 이하늘의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회계장부라고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거래 내역들이 빽빽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자금 장부인가? 이하늘이 재빨리 중요한 페이지들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최 이사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최 이사님, 박서진 씨 정말 실망이야. 당신이 바로 그 쥐새끼였다니. 최 이사가 맹수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시끄러운 변명은 필요 없어. 태산그룹 보안팀장으로서 당신을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최 이사가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이하늘이 번개처럼 움직여 최 이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하늘이 최 이사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최 이사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 최 이사가 옷을 추스르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최 이사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만만치 않은 실력자였습니다. 내년 정체가 뭐야? 국정원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보낸 스파이냐? 최 이사가 공격을 퍼부으며 물었습니다. 이하늘은 대답 없이 그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격투 중에 최 이사가 벽에 붙은 비상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땡땡땡땡. 건물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최 이사가 이하늘을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하늘이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까마득한 20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최 이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쨍그랑. 이하늘이 창문을 깨고 허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와이어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래에는 권도윤이 차를 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이하늘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권도윤이 급발진했습니다. 뒤에서 여러 대의 경비 차량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확보했습니까? 권도윤이 신들린 듯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일부뿐입니다. 최 이사에게 정체를 들켰습니다. 젠장,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숨막히는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휴, 간신히 빠져나왔군요. 권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하늘이 카메라에서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비자금 장부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권도윤이 노트북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태상그룹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필요합니다. 유광진 회장의 개인 금고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부 끝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원본은 회장실 금고에 보관한다고. 권도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실이라 그곳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일주일 뒤에 열립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미 박서진이라는 신부는 들통났는데 이하늘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호해졌습니다. 김중사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 날 태상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산업 스파이 하나를 놓쳐. 유광진이 최 이사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서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계집 당장 찾아내. 산채로든 죽여서든 내 앞에 데려와. 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유광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그 여자가 혼자서 여기까지 침투했을 리가 없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최 이사, 이번에도 실패하면 자네 목도 성치 못할 줄 알아. 최 이사가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나간 후 유광진이 비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당장 최종 단계로 가속화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임상실험이 부족합니다.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남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먼저야. 유광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전체를 빌려 열린 파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가들이 모인 듯 성대했습니다. 이하늘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로 변장하고 행사장 안으로 소리 없이 잠입했습니다. 음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이하늘이 쟁반을 든 채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손님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 권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광진이 펜트하우스 VIP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최 이사도 함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이하늘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서 특수 렌즈와 소형 EMP 장치를 꺼내 재빨리 장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통하는 환풍구는 2층 제일 끝 화장실 천장에 있습니다. 권도윤이 실시간으로 건물 도면을 보며 안내했습니다. 이하늘이 재빨리 환풍구 덮개를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 쌓인 좁은 통로를 소리 없이 기어가며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적외선 온도 센서가 작동 중입니다. EMP를 사용하세요. 권도윤이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하늘이 지체 없이 EMP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모든 전자 장비들이 마비됐습니다.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도착한 이하늘이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에 묵직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잠금 장치입니다. 지금 원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하겠습니다. 이하늘이 소형 장치를 금고에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숫자 배열이 미친 듯이 움직이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됐습니다. 열렸습니다. 금고 문을 연 이하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아닌 하드 드라이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가 아니라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젠장, 일단 복사부터 하세요. 최대한 빨리. 이하늘이 드라이브를 초소형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 귀를 찢는 경보음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쿵, 쿵, 쿵. 모든 출입구에서 육중한 강철문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정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권도윤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 이사와 완전 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또 보네요, 박서진 씨. 아니, 이제는 이하늘 대위라고 불러야 하나? 최 이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하늘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내 진짜 정체를 처음 당신을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지. 우리가 당신을 이곳으로 친히 유인한 거야. 용병들이 일제히 이하늘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하늘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최 이사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하늘의 노트북 화면이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완벽한 전파 차단 상태다. 데이터 한 조각도 빠져나가지 못했어. 이하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이하늘이 재빨리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쏴, 다리를 노려서라도 잡아. 최 이사가 고함쳤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울렸지만 이하늘은 이미 창문 쪽으로 몸을 날린 후였습니다. 특수 렌즈 덕분에 연기 속에서도 앞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군홧발로 창문을 걷어차 깨뜨렸습니다. 50층이야. 설마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고 싶은 거냐? 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이하늘이 벨트에서 와이어를 꺼내 창틀에 고정시키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 미친. 용병들이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하늘이 거미처럼 와이어를 타고 아찔한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전 병력 비상, 저 여자를 쫓아. 놓치면 너희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최 이사가 무전기로 맹렬하게 지시했습니다. 30층쯤에서 와이어가 끝났습니다. 이하늘은 발로 창문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용병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아래로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권도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하늘이 다시 창문을 깼습니다. 그리고 아득하게 멀리 보이는 맞은편 건물과의 거리를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멀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권도윤이 비명을 지르듯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이미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력으로 달려가 깨진 창밖으로 제비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웅크렸다가 쭉 펴며 간신히 맞은편 건물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헉, 헉. 이하늘이 난간을 넘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는 동쪽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도윤이 다급하게 안내했습니다. 이하늘이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 출구로 향했습니다. 기익. 권도윤의 차가 급정거하며 멈췄습니다. 타세요. 이하늘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권도윤이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뒤에서 검은 SUV들이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파일은요? 확보했습니까? 권도윤이 물었습니다. 이하늘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행히 복사는 마쳤습니다. 정말입니까? 세상에, 해내셨군요. 두 사람이 안전가옥에 도착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와 화학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회계장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늘이 당황했습니다. 권도윤이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이건 불법 인체 실험 데이터입니다. 뭐라고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끔찍한 불법 임상 실험 기록이에요. 파일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실험 사진들과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실험 대상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광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용 쥐로. 권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하늘이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악마 같은 놈. 잠깐만요. 이하늘 씨, 이 사람 아는 분 아닙니까? 권도윤이 한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실험체 K-7, 김준호 중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늘의 부사수였던 바로 그 김 중사였습니다. 김 중사님이 왜 여기에? 이하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보니 김 중사는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태상그룹에 의해 납치되어 끔찍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개자식들. 이하늘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권도윤이 이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반드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때 권도윤의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 박사님?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 변호사님, 보내주신 파일을 분석해봤는데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실험으로 만든 약물을 유광진이 이미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극도로 폭력적인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권도윤과 이하늘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강진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거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그 약물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 바이러스처럼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박사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이하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연구소입니다. 그 악마의 계획을,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권도윤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상그룹 연구소 비밀 지하실에서 유광진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섬뜩한 파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유광진이 자신의 팔에 망설임 없이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의 눈이 서서히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도윤이 차를 몰며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조차 없는 회색 건물 3층에 안 박사의 비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안 박사님, 저희입니다. 권도윤이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의 안 박사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었을 고뇌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실 안은 각종 실험 장비와 수십 대의 컴퓨터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 파일들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화면에는 눈이 아플 정도로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하늘이 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핵심, 바로 그 약물의 분자 구조식이요. 인간의 노화세포를 강제로 변형시켜 수명을 연장하는 끔찍한 물건이지. 안 박사가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치명적이요. 뇌의 전두엽을 파괴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폭력성과 편집증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유광진은 이미, 네, 아마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됐을 겁니다.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지지만 이성은 완전히 잃게 되지요. 권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요. 태상그룹의 돈이 경찰청 고위층까지 흘러들어갔을 테니.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하늘이 물었습니다. 안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목숨 걸고 개발한 중화제요. 프로메테우스 약물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지. 정말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반드시 혈관에 직접 주사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요. 이하늘이 망설임 없이 유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약물로 강화된 유광진은 보통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오. 전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이하늘이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안 박사의 컴퓨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런, 연구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소. 화면에 연구소 내부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유광진이 어슬렁거리며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붉은 눈을 보시오.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안 박사가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 유광진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연구원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신자들, 전부 다 나를 배신했어. 유광진의 짐승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흘러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비명을 질렀지만 유광진은 그를 종이장처럼 가볍게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합니다. 이하늘이 일어섰습니다. 안 박사가 다급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가 원격으로 지원하겠소. 과거에 내가 해고되기 전 연구소 시스템에 몰래 백도어를 만들어뒀지. 백도어요? 나만 아는 비밀 접속 경로요. 보안 시스템의 일부를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 권도윤이 차 키를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권 변호사님은 여기서 안 박사님과 함께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하늘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고 제가 끝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안 박사가 이하늘에게 통신용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걸 착용하시오. 연구소 구조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겠소. 30분 후 이하늘은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경비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기절한 것 같습니다. 이하늘이 경비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쪽 비상구로 이동하시오. 지금 내가 잠금 장치를 해제하겠소. 이하늘이 비상구로 이동하자 철컥 소리와 함께 두꺼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광진은 현재 지하 3층 중앙실험실에 있어. 이하늘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연구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아직 살아는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하오. 지하 2층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개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이사와 중무장한 용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하늘 대위, 기어이 여기까지 왔군. 최 이사가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지금 당장 유광진을 막아야 합니다. 이하늘이 외쳤습니다. 회장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진화하신 것이다. 내가 감히 방해할 일이 아니야. 진화가 아니라 괴물이 된 겁니다. 회장님은 내 목숨과 가족을 구해준 분이다. 나는 그분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가족을 구해줬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악행을 눈감아주는 게 당신의 정의입니까? 최 이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뭐야? 용병들이 당황했습니다. 안 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유광진이 연구소 자폭장치를 가동했소. 앞으로 10분 후에 모든 것이 폭발할 거요. 뭐라고? 최 이사가 경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갑자기... 편집증 때문입니다. 이제 회장님의 눈에는 모두가 자신을 해치려는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하늘이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탈출해야 해. 한 용병이 소리치며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용병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 최 이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 당신이 모시는 회장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고 있어. 살고 싶으면 지금 나와 손을 잡아. 이하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이사가 잠시 고뇌하다가 이를 악물고 총을 내렸습니다. 좋다. 하지만 회장님을 해칠 생각은 마라. 중화제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하 3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중앙실험실 문은 종이장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유광진이 실험 장비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온몸의 혈관이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가 불렀습니다. 유광진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이사, 너마저 나를 배신하러 왔구나.
유광진이 거대한 실험대를 번쩍 들어 던졌습니다. 최 이사가 간신히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모두 죽어야 해. 내 비밀을 아는 놈들은 단 한 놈도 살려둬선 안 돼. 유광진이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이하늘이 중화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최 이사님이 저 괴물의 주의를 끄세요. 제가 주사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유광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접니다. 회장님의 충실한 게 최준혁입니다. 거짓말. 모두가 나를 속였어. 유광진이 최 이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최 이사가 유광진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동안 이하늘이 등 뒤로 돌아 접근했습니다. 유광진의 목을 향해 주사기를 든 바로 그 순간 유광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이하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내년이 모든 것을 망쳐놨어. 엄청난 악력의 이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최 이사가 유광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광진은 그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최 이사가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폭발까지 5분 남았소. 안 박사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이하늘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유광진이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순간 이하늘이 몸을 굴려 주사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유광진의 다리를 향해 주사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크악! 유광진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화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광진의 핏빛 눈이 서서히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유광진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폭장치,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이하늘이 유광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유광진이 흐릿한 눈으로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031이 내 아들 생일. 그때 정신을 차린 최 이사가 제어판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해제됐습니다. 세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광진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주일 후 유광진은 삼엄한 경비 속 병원 특별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중화제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끔찍한 약물의 후유증이 그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최 이사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광진이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이사,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회장님께서는 잠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광진의 눈빛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광기와 편집증이 뒤섞인 불안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모두가 날 감시하고 있어. 내 약을, 내 영생을 빼앗으려고 해. 유광진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구소로 가야 해. 더 강하고 완벽한 약을 만들어야만 해.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최 이사가 그를 말렸지만 유광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광진은 유령처럼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폐쇄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유광진은 자신만이 아는 비상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비밀 실험실에는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광진이 섬뜩한 파란색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될 거야. 유광진은 여러 약물을 미친 듯이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유광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섬뜩한 붉은색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주사했습니다. 크악! 유광진의 몸이 끔찍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 돌출됐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핏빛으로 변했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 한 줄기마저 사라졌습니다. 폭력적인 천재, 아니 완벽한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안 박사의 연구실에서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럴 수가. 연구소에서 강력한 생체 반응이 감지됐소. 안 박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유광진이요. 스스로에게 또다시 약물을 투여한 것 같소. 이하늘과 권도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입니다. 권도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CCTV에 잡힌 유광진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육중한 실험 장비들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저 상태로는 중화제도 소용없을 거요. 안 박사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그때 화면 속 유광진이 중앙 통제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연구소 전체에 섬뜩한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맙소사, 바이러스 살포 장치를 가동했소. 안 박사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프로메테우스 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도시 전체에 퍼뜨리려는 거요. 30분 안에 막지 못하면 서울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요. 이하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오. 지금의 유광진은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소. 김중사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권도윤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이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분 후 연구소 앞에 이하늘, 권도윤, 그리고 최 이사가 모였습니다. 최 이사는 특수 장비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내 손으로 막아야 한다니. 최 이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회장님이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려는 괴물입니다. 이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결연한 표정으로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지하 중앙 통제실이요. 바이러스 살포를 막아야 하오. 안 박사가 무전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유광진이 두꺼운 강철문을 맨손으로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저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권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저 괴물을 유인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 틈에 통제실로 가서 장치를 멈춰 주십시오. 이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광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기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내년 내 모든 것을 망쳐놓은 그 계집. 유광진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하늘이 간신히 옆으로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이쪽이다. 이하늘이 다른 복도로 뛰었습니다. 유광진이 포효하며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최 이사와 권도윤이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권도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기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해보지. 최 이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이하늘은 유광진과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광진의 힘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년 따위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유광진이 포효하며 뽑아든 철제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이하늘이 바닥을 구르며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전투 기술로도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근처에 액체 질소 저장고가 있소. 거기로 유인하시오. 안 박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하늘이 저장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광진이 그 뒤를 바싹 뒤따랐습니다. 저장고 안은 살을 애는 듯한 극저온 상태였습니다. 이하늘이 거대한 밸브를 열었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자. 유광진이 맹렬하게 증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을 애는 극저온에 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하늘이 재빨리 뒤로 돌아 굵은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휘둘러 밸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질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광진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내가 영생을 얻은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유광진의 몸이 서서히 하얗게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처럼 강화된 신체도 절대 영도의 극저온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살포까지 15초 남았소. 안 박사가 절규했습니다. 통제실에서 권도윤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됐습니다. 멈췄습니다. 도시를 위협하던 바이러스 살포 장치가 멈췄습니다. 섬뜩하게 빛나던 붉은 경고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이하늘이 비틀거리며 저장고에서 나왔습니다. 유광진은 흉측한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이하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이사가 얼어붙은 유광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셨습니까? 권도윤이 달려와 이하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이어폰에서 안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하고 있소. 모두 정말 수고했소.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중사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하늘이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김 중사를 비롯한 수많은 실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태산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최 이사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알면서도 묵인했던 모든 일을 증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저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회장님께 충성했던 제 마지막 도리입니다. 법원에서 최 이사는 자수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산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재판이었습니다. 권도윤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권도윤이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들을 봐주십시오. 피고 유광진은 자신의 영생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 끔찍한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분노에 찬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태산그룹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 유광진은 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심신미약조차 본인 스스로 불법 약물을 투여한 결과 아닙니까? 권도윤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하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제 부사수였던 김준호 중사를 기억합니다. 이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웃는 게 참 예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휴가만 나가면 아픈 어머니 약부터 챙기던 그런 아들이었고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하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실종됐을 때 군에서는 훈련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하늘이 김 중사의 끔찍한 실험 기록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납치되어 온갖 끔찍한 인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오직 피고 유광진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중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김 중사의 늙은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최 이사도 죄수복을 입은 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유광진 회장을 그림자처럼 모셨습니다. 최 이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 판사가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후 죽음의 공포와 영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최 이사가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광기 어린 집착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이사가 김 중사의 가족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박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약물은 현존하는 그 어떤 생화학 무기보다도 위험합니다. 안 박사가 자료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신체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DNA 구조 자체를 파괴적으로 변형시켜 예측 불가능한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 약물이 세상에 퍼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팬데믹 수준의 재앙을 맞았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인류 멸망까지도 가능했을 이야기입니다. 법정이 공포에 찬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하시오. 재판장이 하게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3주간의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유광진은 살인, 납치, 불법 인체 실험, 내라는 모제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유광진은 이미 약물 후유증으로 정신이 완전히 파괴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태상그룹의 다른 임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은 결국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하늘은 김 중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사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이하늘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권도윤이 이하늘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 중사님도 이제 두 발 뻗고 주무실 겁니다.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이하늘, 권도윤,
안 박사가 조촐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박사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다 끝이 났네요. 권도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이하늘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3의 태상그룹은 또 나타날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은 사라지지 않겠죠. 권도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요? 네. 이하늘 씨의 행동력, 저의 법률 지식, 그리고 안 박사님의 기술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안 박사의 눈이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요. 내 기술이 세상을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야. 이하늘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 이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합법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아닙니까? 권도윤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한번 희망을 담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교도소에 수감된 최 이사가 이하늘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어쩐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겁니까? 이하늘이 물었습니다. 최 이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태상그룹 외에 다른 기업들의 비리 정보입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속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하늘 씨라면 이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하늘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김 중사에게도 부디 제 사죄를 전해 주십시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중사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최 이사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국회에서 프로메테우스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정의의 여전사, 현대판 암행어사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세간의 관심을 뒤로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수진이 기쁘게 소리치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수진 씨. 세상에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이하늘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이하늘 선생님 계신 곳 맞나요? 네, 제가 이하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1년 전에 실종됐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아,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가 이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하늘이 따뜻하게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드님이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님. 그날 밤 이하늘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께서 찾아오셨다. 아들을 되찾았다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셨다. 김 중사님은 돌아올 수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한 모든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하늘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권도윤이었습니다. 이하늘 씨,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한 대형 제약회사가 노숙자들을 상대로 수상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하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우리 팀의 에이스? 이하늘이 잠시 고민하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사무실에서 뵙죠. 전화를 끄는 이하늘이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중사님, 보고 계시죠? 아직 이 세상에는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2층짜리 낡은 건물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하늘과 권법률사무소라는 소박하고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저기 간판 잘 보입니까? 권도윤이 길가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충분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올 거예요. 이하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아직 어수선했습니다. 책상 2개와 손님용 소파, 그리고 작은 회의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을 구했을 텐데 말입니다. 권도윤이 책이 가득 든 상자를 정리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후회하세요? 이하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습니다. 두 사람은 태상그룹 사건으로 받은 50억 원의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기부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노숙자 지원재단에 조용히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희생자 대부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자들이었으니까요. 이하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똑똑.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권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핸드백을 보물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무료 법률 상담소 맞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잘 찾아오셨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하늘이 할머니를 소파로 따뜻하게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권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하늘이 할머니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어요. 천천히, 괜찮으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꾹 누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다쳤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져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런 건 잡기도 어렵고 돈도 찾기 힘들다고만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끝내 흐느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나도 아픈 영감도 병원비도 못 내는데 제발 좀 도와주시오. 젊은 양반들. 이하늘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아들딸이 되어드릴게요. 그 나쁜 놈들 저희가 꼭 잡아서 어머님 돈 한 푼까지 다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이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이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어머님께 약속드릴게요. 권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전화 온 시간이랑 돈을 보낸 계좌번호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여기 다 적어왔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계좌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 정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권도윤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게요? 할머니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을 물었습니다. 이하늘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료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무료라니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할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이하늘과 권도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좌를 추적해 보니 이건 전문적인 범죄 집단이네요. 권도윤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위치는 파악됐습니까? 대략적인 지역은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아지트 위치까지는. 이하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제 일도 아니죠. 이하늘이 찡긋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이하늘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 돈이 전부 돌아왔어요. 경찰이 오늘 아침에 범인놈들을 싹 다 잡았다고 연락이 왔지 뭐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정말 기쁩니다, 어머님.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님께서 이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하늘이 권도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맛에 이 일을 하는 거겠죠. 권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맛있는 커피 사왔소.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 박사는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팀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IT 기술은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의뢰 메일이 많이 들어왔네요. 안 박사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악덕 사장 때문에 월급대인 청년부터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장님까지 사연도 참 다양해요. 이하늘이 의뢰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죠.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직장에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우선 앉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권도윤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하늘은 창가에 서서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 중사님, 보고 계십니까? 이하늘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작고 사소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을 뿐입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창가의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김중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사무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권도윤이 사무실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바빠질 겁니다. 안 박사가 가방을 맸습니다. 좋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죠. 이하늘이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낡은 나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권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좋죠. 오늘은 내가 한턱 쏘겠소. 안 박사가 두툼한 지갑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이 쏘신다니
오늘은 비싼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네요. 이하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하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늘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늘과 권 법률사무소는 동네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이하늘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파이팅! 권도윤과 안 박사가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하루가. 이것이 바로 이하늘이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이름 없는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이웃을 돕는 소박한 해결사로서의 살. 그리고 그 삶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